어느 날 모임이 끝난 지 보름도 채 안 되어 정희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정태야, 나 정희 누나인데 지금 내 동네 와 있는데 점심 약속 없으면 같이 먹을래? 정희 누나, 웬일로 여길 오셨어요? 그냥 볼 일 있어서 온 김에 생각나서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정희 누나는 모임에서 유독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행동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터라 그녀의 전화는 내게 반가움을 넘어서 묘한 설렘을 주었다. 좋아요. 누나가 괜찮은 곳 정해보세요. 내가 아는 데 중에 괜찮은 곳 없어? 내가 정해봐. 그럼 조용히 얘기하기 좋은 일식집으로 갈게요. 괜찮죠? 좋아. 내비 찍고 찾아갈게. 점심 약속 당일. 정희 누나는 베이지색 투피스의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거는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음식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정태, 무슨 운동 좋아해? 그녀가 불쑥 물었다. 저는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전부예요.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 나이 들면 운동이 정말 중요하거든. 나 헬스 시작한 지 10년 넘었어.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호호. 이게 다 노력의 결과지. 군살 하나 없는 거 봐. 만져봐도 돼.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내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반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어깨를 내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진짜야, 만져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닿으며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어깨 위에 얹었다. 와, 진짜 탄탄하시네요. 군살이 하나도 안 잡히네요. 그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러 가려 했지만 주변에 적당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야, 그냥 우리 집 가서 마실래? 누나 집이요? 그래. 마침 시간도 애매하고 괜찮잖아. 대리를 불러 그녀와 나란히 차에 올랐다. 그녀의 집은 깔끔한 오피스텔로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 오, 남자 흔적이 전혀 없네요. 에이, 남자는 무슨 커피 한 잔 줄까? 네, 좋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정희 누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기 시작했다. 정태야,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좋다. 요즘 너무 답답했거든. 왜요? 남자친구분이 잘 못해주나요? 아니, 잘해줘.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닌데 낮이 아니라 밤에 잘해주냐고요. 딱히 달라진 거 없이 여전해. 그럭저럭이야. 그래서 딴 남자 알아보는 중이잖아. 딴 남자 알아본다고요? 그래, 이참에 바람이라도 피워야지 뭐. 정태가 누나랑 한번 만나볼래? 나 보고 색현을 하라는 거야? 난 그런 거 못해요. 내가 유부녀도 아닌데 몰래 만나는 게 어때서? 야, 김정태, 너 나랑 연애 한번 해보자. 그녀의 돌직구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누나, 20살.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이었다.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때도 이미 대학가의 자취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학비와 생활비에 더해 월세까지 부담하기엔 우리 집 형편으로는 벅찼고 나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고심 끝에 학교에서 자전거로 40분 거리의 고모네 집에 머물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20분 만에 갈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교통비가 나갔고 이 비용조차 아껴보고 싶었다. 때마침 유학을 떠나는 사촌 형이 아끼던 고급 자전거를 선물로 주었다. 형에게는 애정품이었지 나에게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교통비를 아껴 다음 학기 등록금에 보태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전거 통학을 결심했다. 하지만 초보 라이더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거리 라이딩은 체력적으로 고역이었고 40분 이상 쉬지 않고 연속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도 반년 정도 타니깐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자전거에 자신감도 관심도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리 지역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자전거
동호회에 바로 가입했다. 막상 가서 보니깐 여러모로 놀랍더라. 나는 그냥 바람막이에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 입고 헬멧에 자전거만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프로 자전거 선수 마냥 빕, 저지, 장갑, 고글, 가민 액션캠 등등 풀장착이었다. 물론 나도 장비병 걸려서 지금은 저런 상태이다. 아무튼가 20살 된 애기가 자전거 같이 타보겠다고 그러고 나왔으니 동호회 형 누나들 입장에서는 많이 귀엽지 않았을까 싶지만 동호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해서 자신을 추켜 세워보려는 자존감은 낮고 대나온 아저씨들의 잔치였다. 자신의 자전거는 2천만 원짜리다. 내가 정치인 누구랑 동문이라 친하다. 나는 한남더일 아파트에 산다. 어쩌고 저쩌고 바이크 푸어에 정치인이랑은 악수만 해본 거였고 자가주택은 커녕 자가용도 없던 자존감 낮은 아저씨들의 허풍잔치였지만 20살짜리 애기가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불편하지만 그냥 우와 대단하세요 하고 엄지척해주면 아저씨들이 신나서 라이딩 끝나면 매번 만난 것도 사주고 그랬다. 그리고 유독 날 귀여워해준 정이라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진짜 예뻤는데 특히 쫄쫄이를 터뜨릴 것 같은 불륜감은 엄청나게 육감적이었다. 그런 누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수많은 아저씨들이 그 누나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며 자신들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도 남자인지라 그녀 앞에서는 멋진 남자이고 싶었는데 험상궂은 아저씨들 앞에서 나는 작아져야만 했다. 참고로 누나는 34살이었고 아저씨들은 40대 50대였다. 그러다 동호회에서 100km 장거리 라이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누나가 동호회 사람 말고 이상한 사람 따라가는 바람에 바로 뒤에 있던 나까지 같이 낙오돼서 일행들이랑 멀어졌는데 아무리 가도 못 따라가서 둘이 그냥 카페 들어가서 죽치고 있게 됐다. 그때 누나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번호도 교환했다. 그러다가 동호회 사람들이 데리러 와서 다 같이 달렸다. 웃겼던 게 다른 사람 낙오되면 그냥 버리고 가면서 그 누나가 낙오되면 난리법석을 떨며 끝까지 찾아 데리고 가더라. 여왕벌이라 그런가 그렇게 누나랑 단둘이 대화하고 혈기왕성한 20살은 심장이 두근거려 잠도 못 잤는데 그날 저녁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심장이 터질 뻔했다. 나랑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이야기하다 잠들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깐 신나서 대화를 했었다. 그렇게 수개월간 누나랑 겐톡도 자주 주고받고 통화도 자주 하고 이게 혹시 그린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다 동호회의 30대 중반에 건축업을 하는 총각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주변에 여자도 정말 많았고 외모도 정말 준수한 그놈과 결혼을 한다는 거다. 그 당시엔 누나한테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결혼한다니 뭐 어쩌겠습니까? 축하해줘야죠. 그녀가 결혼 후 2년 조금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군 제대하고 여자친구 없다고 하니깐 제대 선물로 자기 회사의 여직원과 소개팅을 주선해준다더군요. 소개받은 여자랑은 소개팅 첫날 서로 호감 표시를 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썸을 타면서 할 것 다 하는 엔조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정희 누나에게 카톡이 오더군요. 너 그 애랑 잘 지내냐고? 뭐 그냥 누나 동생 사이로 썸 타는 중이라고 하니 그날 갑자기 나랑 저녁에 잠깐 보자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남편인 형님이랑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혼자 나왔대요. 뭐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그리 이상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혼자 만나러 오는 건 좀 아닌데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 얘기 없다가 자기가 소개해준 그녀 얘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올 때쯤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나 사실 너희 둘이 어떤 사이인지 대충 얘기 들었어. 뭐야, 그런 말도 했어? 참나 세상에 비밀이 없네. 그런 건 좀 비밀로 간직하지 뭐 자랑할 거라고. 아니,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실수로 나왔는데 뭐 너랑 엔조이로 지낸다 그러더라고. 너가 잘해준다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했길래? 누나 반응이래. 꽤나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던데. 그러니깐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라니깐. 너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근데 누나는 갑자기 날 불러내서 이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예전에 나 많이 좋아했잖아. 생각지도 못한 그녀 질문에 말문이 턱하고 막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야? 나 곧
이혼할 것 같아. 형식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사람과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네. 의처증 때문에 동호회에도 못 나가게 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딴 남자 알아보는 중이잖아. 딴 남자 알아본다고? 정태가 누나랑 한번 만나 줄래? 그녀의 돌직구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누나? 그때 저는 24살이었고 그녀는 36살이었죠. 어느 날 카톡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공유했죠. 제가 혼자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용두암에서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간식의 방향으로 제주를 한 바퀴 도는 총 234km의 환상 자전거길을 2박 3일 동안 달릴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구랑가? 혼자 가요. 그랬더니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돼? 순간 당황했죠. 남자랑 단둘이 가는 게 괜찮겠어요? 고 물으니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이제 돌싱인데 뭐 어때? 그렇게 둘만의 제주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여행 첫날 제주항에서 안덕면까지 약 90km를 달렸습니다. 바람결에 소금기가 묻어나는 해안길을 함께 달리는 동안 자연스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경험이 풍부한 라이더답게 저보다 페이스 조절도 능숙했고 여행 코스에 대한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비용은 누가 내야 하지? 숙소는 따로 잡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숙소에 도착해 잠시 서성이는 저를 본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산 좀 해줘요.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여행 코스는 내가 다 짰으니까 경비는 내가 낼게. 우리 숙소는 한 곳만 잡자. 이게 더 편하잖아. 돈도 아끼고 말야. 그렇게 그녀가 숙소를 예약하고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의외의 배려에 놀라고 또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라이딩 중 잠깐 쉬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숙소로 돌아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속에서도 묘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호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제주도 여행은 단순한 자전거 여행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우리는 단순한 동호회 사람, 그 이상이 되었다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시작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다. 그녀가 이혼을 한 후부터는 저녁마다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기 전에 늘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당연히 우리가 연애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내게 특별했고 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맛집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시간이 없다거나 동호회 사람들도 함께 가면 어때?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정작 매일 집에서만 나를 만나려고 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관계가 연애가 아닌 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땐 내가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게 바로 비밀 연애였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세상에 숨기고 싶어 했고 나는 그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 간극은 내게 깊은 상처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녀를 잃는 게 더 두려웠다. 혼자만의 과몰입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다. 동호회 모임이 끝난 어느 날 그녀가 다른 아저씨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따졌다. 그 순간 그녀는 정색하며 말했다. 우린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야. 남들 앞에서는 선을 지켜야 해. 그 말은 내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고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름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 관계가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동안 우리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렇게 그녀는 내 삶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얼굴 한번 보자는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를 만났고 함께 술을 마셨다. 술 기운이 돌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누나는 나를 갖고 놀았어라며 울고불고 소리쳤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나를 달래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또 따라갔다. 집에서 한 잔 더 하며 나는 다시 물었다. 앞으로도 나랑 계속 만날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도 30대 후반이야.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는 곧 결혼을 할 거라고 덧붙였다.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후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결혼하려던 상대가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40대 중반의 돈 많은 돌싱 남자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녀와의 인연은 내 인생에서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연애를 놓친 시간이었다. 한참 좋을 나이에 사랑을 믿고 그녀만 바라보며 지낸 시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시절에 내가 더 현명했다면, 내 감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더 아꼈다면 다른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결국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대 특기생이라는 간판을 달고 어정쩡하게 캠퍼스를 쏘다니던 놈이었죠. 잘생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다부진 체격 덕에 남자답다는 말을 꽤나 들었어요. 못생긴 건 절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솔직히 거울 볼 때마다 2% 부족한 외모에 혀를 끌끌 차곤 했죠. 자취는 중마고운 녀석과 함께였어요. 둘 다 운동에 미친 데다 먹성까지 좋아서 자취방 냉장고는 늘 텅텅 비어있기 일쑤였죠. 결국 우리는 동네 마트를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고 자연스레 계산대 아줌마들과도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건은 어느 날 마트 문 닫기 직전에 허겁지겁 달려가 계산을 마치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올 때 터졌어요. 늘 앉아있던 계산대 아줌마 그녀가 마침 퇴근을 하려는지 마트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네요.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꽤나 예뻤어요. 솔직히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짙은 화장 때문인지 나이가 가늠이 안 됐어요. 30대 초중반? 어쨌든 날 볼 때면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해프게 보이기도 하고 남자한테 끼부리는 것처럼도 보였네요. 물론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암튼 그녀는 모닝이란 앙증맞은 경차 상문을 열고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웃었죠. 어디 가세요? 아, 저 스타벅스 건물 뒤쪽이요. 두 손 가득 든 장바구니 때문에 어깨가 뻐근했지만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워다 드릴까요? 저도 그쪽 방향인데. 뜻밖의 제안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솔직히 무거운 짐 때문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는 냅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곧장 그녀의 차에 올라탔어요. 188cm 거구에 90kg 육박하는 내가 조수석에 쑤셔 박히자 낡은 경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어머, 차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네. 호호. 그녀는 호탕하게 웃었죠. 웃을 때 살짝 휜 눈꼬리가 매력적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아줌마 치곤 진짜 괜찮네라고 생각하며 쭈뼛거렸네요. 사실 제가 여자를 크게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미인이 아니었는데도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정도면 하룻밤 정도는 눈 딱 감고 가능하다 정도였죠. 당시 나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소위 파트너라고 불리는 관계도 여럿 있어 정리하던 시기였거든요. 20살 때부터 여자라면 닥치는 대로 만나봤고 덕분에 여자에 대해서는 나름 도사라고 자부했죠. 그래서인지 또래 여자애들의 풋풋함보다는 농염하고 노련한 연상녀에게 은근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대, 40대 여성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고 단정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그것도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트 아줌마에게 묘한 호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네요. 머리로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본능적인 이끌림.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한 야릇한 감정이었죠. 대학생이에요. 그녀가 운전하며 말을 걸었죠. 네. 2학년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먹을 거 엄청 사가던데. 아, 친구랑 자취하는데 둘 다 운동선수라 밥을 엄청 먹거든요. 호호. 하긴 그 덩치를 유지하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웃었네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어요. 나는 힐끗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죠. 짙은 눈 화장 덕분인지 눈매가 깊고 그윽해 보였어요. 탱탱한 볼살과 도톰한 입술은 묘한 섹시함을 풍겼고요. 나이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30대 중반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네요.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니 그녀는 트렁크에서 쌀 포대와 각종 식료품들을 꺼냈어요.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나는 얼른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고맙죠. 나는 그녀를 도와 쌀 포대와 무거운 짐들을 번쩍번쩍 옮겨줬어요. 역시 힘센 남자가 옮기니 이렇게도 쉽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는 나를 보며 칭찬했죠. 칭찬에 약한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이며 더 열심히 짐을 날랐어요. 그녀의 집은 우리 자취방에서 멀지 않았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나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짐도 옮겨다 주었으니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녀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마트에서 더 자주 마주쳤어요. 일부러 그녀의 계산대로 줄을 서기도 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나는 속으로 그녀의 나이를 궁금해하며 혹시 남자친구는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혼자 상상력을 펼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그녀가 나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죠. 오늘 저녁 밥하기 싫은데 식당에서 밥이나 같이 먹고 갈래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먼저 들이댈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식사를 제안하다니 이건 그린라이트인가?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정말요? 좋아요. 저도 마침 배고팠는데 나는 최대한 쿨한 척 대답했지만 입꼬리는 이미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돼지기름이 지들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네요. 저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드디어 궁금했던 그녀의 나이를 확인할 순간이었어요. 호호. 나? 39. 그녀는 쿨하게 대답했네요. 39이라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전혀 30대 후반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3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싱싱하고 매력적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혹시 있으세요?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더 떨렸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이혼했거든요.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죠. 이혼녀라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혼녀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더 매력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금지된 열매를 탐하는 듯한 짜릿함이랄까. 아, 그러시구나.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삼겹살을 뒤집었네요. 저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또다시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혼자 산다면 뭔가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혼자 김칫국을 드링킹하고 있었어요. 아니, 고향에서 올라온 언니랑 같이 살아요. 혼자 살기 심심해서. 그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네요. 언니랑 같이 산다고? 살짝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혼자 살았으면 더 들이대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나는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우리는 삼겹살 5인분에 소주 3병을 해치웠어요. 그녀는 술도 꽤나 잘 마셨죠. 글래머스러한 몸매에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는 볼수록 매력적이었네요. 새끼 넘치는 미시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나에게도 말을 놓기 시작했네요. 저녁 얻어먹었으니 이 차는 내가 쏠게. 그녀가 호탕하게 말했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응. 노래방 어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노래방만큼 분위기 띄우기 좋은 곳도 없으니까. 게다가 술 기운도 살짝 올라온 상태라 왠지 사고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샘솟았어요.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근데 나 같이 사는 언니 불러도 돼? 집에 혼자 있는데 심심해서 이리로 오고 싶대. 네, 그러세요. 단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좁은 방에 들어서자 쑥맥처럼 조용하던 그녀의 언니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더니 구성진 트로트를 뽑아내기 시작했죠. 의외의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못생긴 외모에 뚱뚱한 몸매, 볼품없는 스타일이었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수준급이었거든요. 볼거라곤 밝은 성격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노래하는 모습은 꽤나 매력적이었죠.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맥주와 소주를 번갈아 마시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어요. 나도 질세라 신나는 댄스곡을 부르며 몸을 흔들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자연스럽게 막춤 브루스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를 번갈아 안고 춤을 췄어요. 특히 그녀는 내 품에 쏙 안기더니 촉촉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남자 품이라고 좋네. 호호.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듯했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이 여자 진짜 괜찮은데?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참 흥겹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의 언니가 집에 가겠다고 선언했죠. 왜 벌써 가려고? 그녀가 아쉬운 듯 물었네요. 아까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그녀는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두 분 재밌게 노세요. 그녀는 엉거주춤 일어나 노래방을 나섰어요. 뜻밖의 단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우리끼리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우리는 노래에 지쳐 메들리를 틀어놓고 브루스만 췄어요. 끈적끈적한 멜로디에 맞춰 우리는 서로의 몸을 밀착시켰죠. 술 기운과 분위기에 취해 나는 점점 더 과감해졌어요. 봉순 씨, 애인 있어요? 나는 노골적으로 물었죠. 애인. 글쎄 지금은 없지. 왜? 내가 애인 해줄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애인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 나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죠. 봉순 씨가 애인 해준다면 난 완전 땡큐죠. 에이, 늙은 여자가 미안하지.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네요. 너는 아직 팔팔한 젊은인데 늙기는 누가 늙었다고 그래요? 봉순 씨 완전 동안인데. 나는 능글맞은 멘트를 날렸어요. 게다가 봉순 씨 진짜 매력 있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흥분감이 느껴지는 듯했죠. 그날 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트에서 봤던 수줍고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짙은 화장 속에 감춰졌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난 듯했죠. 근데 기대만큼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나이차도 많이 나고 그녀는 돌싱에다 난 학생이었으니 서로에게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엔조이로 만나기엔 서로에게 조건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거죠. 막상 속궁합도 잘 맞으니 마치 신혼부부처럼 만나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났다 하면 숙박비까지 더해진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결국 그녀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그녀의 연립주택을 찾았네요. 물론 옆방에 얹혀 사는 그녀의 언니는 그때마다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휘정 씨가 아무 말 안 해.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말야. 별말 안 하던데. 근데 희정 언니 아직 처녀야. 엥? 그 나이에 아직도?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죠. 41살이나 먹은 여자가 처녀라니. 우리 엄마 뻘 나이인데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응. 아직 경험이 없대. 그녀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네요. 얼마 전에 나한테 묻더라. 남자랑 그거 하면 그렇게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기절할 듯 좋다고. 그녀는 짓궂게 웃었죠. 그녀의 집에 가는 날이면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는 날은 거의 없었네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밤마다 옆방에서 고통받고 있을 언니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언니 희정 씨가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랑. 그 말을 전하는 그녀의 얼굴은 묘하게 붉어져 있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언니, 내가 첫 경험을 선물해주면 안 될까? 남자들이라면 웬만하면 와이낫을 외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제안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 집에서 살 정도로 친한 언니에게 자신이 만나는 남자를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이 솟아오르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20살 연상의 엄마뻘 아줌마. 근데 미혼인 여자, 금지된 영역을 넘나드는 짜릿함. 정말 괜찮겠어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질투는 무슨 나도 질릴 때가 됐거든. 그녀는 츤데레처럼 툴툴거렸지만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언니 내가 잘 좀 부탁해. 그리하여 3일 뒤 희정과 거사를 치르고 난 뒤부터는 그 집을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어요. 두 여인은 나를 받들듯이 경쟁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는 날이면 저녁 식탁은 늘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21살. 평범한 대학생인 저는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풍요롭게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15년 넘게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을 해오셨거든요. 하지만 건설 경기라는 게 워낙 변동이 심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회사도 서서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 대금 결제가 늦어지더니 급기야 부도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점점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셨어요. 결국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온 집안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었고 저 역시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휴학을 해야만 했죠. 집안이 잘 나갈 때는 온갖 사람들이 들러붙어 굽실거리더니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 그렇게 끈끈하게 지내던 친척들마저 냉정하게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돈 몇 푼 빌려주었던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까지 해서 재판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잘 나가던 시절에는 발 디딜 틈 없었던 넓은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 버렸어요. 가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죠.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려 예전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저 역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죠. 캠퍼스를 활보하며 미래를 꿈꾸던 혈기 넘치던 대학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죠. 등록금은커녕 당장 밥을 굶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야 했으니까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따뜻한 손길이 제게 뻗어왔어요. 바로 봉순 씨와 희정 씨였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어쩌면 가볍게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그녀들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정태 씨, 요즘 통 안 보이시길래 걱정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차마 집안 사정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아, 그냥 좀 일이 있어서요. 겨우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봉순 씨는 제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죠. 정태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봉순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듯했어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냉담함에 지쳐있던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죠. 며칠 후, 봉순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정태 씨, 이거 혹시라도 필요할 때 쓰세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라 봉투를 되돌려주려고 했지만 봉순 씨는 완강하게 거절했죠. 정태 씨,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도움받은 적 있어서 지금은 조금 여유도 있고 하니 그냥 편하게 받아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갚아도 되고요. 봉순 씨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 같은 남자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수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봉순 씨 도움 덕분에 겨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취방 월세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때 희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어요. 정태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봉순 씨와 희정 씨는 자취방 월세도 아깝고 혼자 지내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설득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두 여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혹시라도 그녀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다른 선택에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봉순 씨와 희정 씨의 연립주택에서 얹혀 살게 되었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는데 두 여자는 정말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를 외면했지만 봉순 씨와 희정 씨는 달랐어요. 그녀들은 제가 가진 것, 잃은 것, 그런 겉모습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어요.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아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과 욕망으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녀들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녀들의 따뜻함, 배려심,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어느 날 밤, 봉순 씨와 희정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했지만 제 곁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두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봉순 씨, 희정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덕분에 제가 다시 힘낼 수 있었어요.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정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뿐인 거려. 봉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진정한 우정은 번영할 때 빛나고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그녀들의 마음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 아니 그 이상의 깊은 연대라는 것을요.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봉순 씨와 희정 씨와 함께하는 따뜻한 집 안은 늘 포근했어요. 그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봉순 씨와 희정 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그녀들이 제게 베풀어준 따뜻함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그녀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죠.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녀들의 사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들과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삶을 기대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봉순 씨와 희정 씨가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정말이지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그녀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아니, 제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일 테니까요.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빈둥빈둥 놀고 있는 백수입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취직하라면 난리시지만 솔직히 실력이 없다 보니 이력서를 계속 내봐도 저를 써주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제가 한심스러운 건지 알바로 생활비 벌으라며 용돈 지원을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유있게 이력서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연사에게 먹히는 말빨과 외모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줌마들은 저를 보며 너무 잘생겼다면서 한 번만 만나주라고 저에게 대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전 친구들과 나이트를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뒤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는 아줌마들 덕에 나름 여유있게 지내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에 비해 연상의 여자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아줌마들과 짧게나마 연애도 해보고 원나잇만 하고 끝나는 사이도 해봤는데 확실히 다들 유부녀라서인지 남편에게 들킬까봐 연락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군요. 최근까지 만나오던 여자는 40대 초반 정도 되었고 남편이 밤마다 피하는 터라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밤의 기술을 보고 너무 좋다며 금전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었고 저 역시 싫지만은 않아 그 여자를 만족시켜주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평소엔 멀리 시 외곽 쪽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하필이면 걸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여자가 보고 싶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걸릴 것 같으니 안 된다고 말을 하였고 자기야 어차피 우리 남편 오늘 야근이라서 늦게 온댔어.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은 좀 위험하고 맞다. 내 차가 지하 주차장 맨 끝에 있는데 거기서 후딱 하자. 하자. 하며 저를 꼬시더군요. 제가 다른 남자에 비해 계속 생각날 정도의 테크닉이 있어서 만나고 싶다는 이 여자의 애절함에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열심히 밤의 능력을 발산하고 있었을 때 하필이면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에게 딱 걸렸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그 경비 아저씨는 이 여자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게 다 들통이 나버렸고 가진 게 하나 없는 저는 죽지 않을 정도의 주먹질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치가 떨리고 무서웠기에 그 이후로는 생활비가 쪼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상의 여자를 절대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저는 여자를 못 만나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결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꾹 참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인사만 대충하며 지내던 앞집 아줌마가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조금씩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40대 후반 정도 돼 보였고 얼굴은 평범한 편이지만 목소리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눈길만 주었지 한 번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로 한 적 없었거든요. 사건이 터진 그날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집 아줌마가 나오면서 역시나 평소처럼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11시인데 쓰레기를 버리러 갈 정도면 지금까지 푹 자고 나온 거예요?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빈둥거리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참 속상하시겠다. 잔소리 많이 듣죠. 하며 저에게 빈정거리며 툭 쏘는 말투로 하는 겁니다.
자기 갈 길 가면 되지. 왜 자꾸 저번부터 시비를 거는 건지. 오지랖 한번 쓸데없이 태평양보다 한없이 넓으시네. 아, 회사를 가든 말든 아줌마가 뭔 상관이시오? 에? 그런 아줌마는 일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남편분한테 잔소리 많이 듣죠. 예. 라고 말하며 반박하니 정말 재수없게도 아줌마는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 있다고 하며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의 대화는 말싸움으로 시작되었고 말대꾸도 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날 법한데 그동안 만나왔던 아줌마들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내성이 생겨서인지 아니면 살살 웃으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는 아줌마라서인지 왠지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줌마는 계속 서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이웃 사촌이니 커피 아니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며 자기 집으로 제 손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왜 먹고 살 만큼의 돈 있다고 자랑을 해대는지 이해가 될 만큼 집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감탄을 연발하며 집 구경을 하고 있던 그때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20대 중반의 딸이 나와 저에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 깜짝이야. 아, 앞집이 그 오빠구나. 안녕하세요. 서로만 인사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죠. 반가워요. 송민주예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랬구나. 전부터 느낀 건데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그거 알아요? 나도 이렇게 잘생긴 오빠 번호 갖고 싶은데 초면에 실례지만 번호 줄 수 있어요? 하며 적극적으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연상의 여자들과는 또 다른 매력에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을 주고 말았고 자연스럽게 민주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박용수라고 했더니 민주 엄마와 민주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놀라는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와 이혼한 아빠랑 이름이 똑같다며 아빠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몰래 바람피다가 딱 걸렸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었다며 자기는 남자를 사귀게 되면 절대 바람 안 피도록 철저히 감시할 거라고 말을 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눈치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휴, 그래요? 이렇게 예쁘고 섹시한 민주 씨랑 사귀는데 누가 바람을 피겠어요? 나라면 바람도 안 피고 옆에 딱 붙어 하루 종일 괴롭힐 텐데. 하며 너스레를 떨었더니 오빠는 여자 비율을 참 잘 맞춘다며 애교를 피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고 절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올 거라는 걸 몰랐는지 집에서 입는 짧은 반바지에 티를 입고 있었고 상체가 거의 다 보일 정도였는데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 차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날도 더운데 왜 반팔을 입고 있냐며 저에게 집에서 나시로 바꿔 입고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머리를 묶는데 약간의 웨이브가 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제 이상형에 가까운 머리 스타일이라서인지 그 모습에 저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고 저와 민주는 금방 친해져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있으니 민주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약간 퉁명스럽게 뭐야 용수총각은 내 손님으로 데려왔는데 왜 네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놀아? 응? 너 나가서 놀다 와. 평소엔 잘 나가던 애가 오늘은 왜 이렇게 집에 딱 붙어 있어? 응? 하며 티격태격 하더군요. 저는 두 모녀가 싸우는 걸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밥을 먹자고 말을 하니 민주 엄마는 냉면이나 먹자면서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맛있는 물냉면을 차려주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먹어본다며 극찬을 해주었고 민주 엄마는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럼 앞으로 자주 놀러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음식도 맛있고, 또, 음, 맛있는 거, 음식 말고 또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줄게. 알았지? 그리고, 아줌마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 응? 하며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만나왔던 연상들이 늘 했던 행동이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앞으로 누나라고 말하겠다고 하니 좋아하는 민주 엄마와는 달리 민주는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일그러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민주 엄마는 이웃 주민끼리 친해진 기념으로 술파티를 하자며 집에는 술을 전부 꺼내오기 시작했고 저에게 술 잘 마시냐고 물어보길래 주량이 나름 센 편이라 여기 있는 술 다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해주며 아이 근데 저는 술 마시면 무조건 여자랑 잠을 자야 하는데 어쩌죠? 아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먹고 가야겠네요. 하고 농담을 하며 괜히 야한 농담이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 모녀의 눈치를 살펴보니 다행히도 민주는 웃으면서 아우 이 오빠 봐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대놓고 말하네. 아유 여기 여자 두 명이나 있는데 오빠는 무슨 걱정을 해? 응? 하며 말을 하는데 은근슬쩍 민주가 더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민주 엄마는 안주거리가 너무 없어 마트를 다녀온다고 말을 하였고 민주에게 이웃 사촌 오빠이니 절대 스킨십 하지 말고 유혹하지 말라며 경고를 계속하며 나가더군요. 그렇게 민주 엄마는 마트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민주와 저는 간단한 건어물에 술 한 잔씩 주고받으니 기분이 알딸딸해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민주가 기습적으로 저에게 덤벼들더니 저를 끌어안아 자기 입술을 제 입술 위로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농익은 민주의 대시에 정말 참기 어려웠고 저 역시 민주가 하는 대로 몸을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뜨거워지고 있던 그때 민주 엄마가 얼마나 장을 급하게 보고 뛰어온 건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들어왔고 무슨 일 없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와 저는 별일 없었다고 말을 하였고 민주 엄마는 땀을 많이 흘렸다며 샤워를 하고 나왔고 어찌나 손이 빠른지 순식간에 한상 차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마시는 음식과 술 그리고 좌우의 최고의 미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니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 엄마는 이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그간 몇 명의 남자들과 연애를 해봤지만 전부 다 자기 돈을 보고 달라붙었지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요즘 밤이 너무 외로워 미치겠다고 하며 저에게 노골적으로 이제부터 영수청각이 내 남자친구가 돼주면 되겠다. 그치? 하고 말하길래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자주 보는 앞집이니 연애하다 무슨 일 생겨버리면 왠지 껄끄러울 것 같아 그냥 누나로만 지내자며 조심스레 거절하니 가만히 민주 엄마와 제 이야기를 듣던 민주는 엄마보다 자기와 더 어울릴 것 같다며 양보하라는데 술이 들어간 모녀의 신경전은 정말 쌀벌할 정도이더군요. 도대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 하나 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술을 홀짝거리기 시작했고 두 모녀는 서로 술 배틀한다며 계속 마시다가 민주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술 마신 자리를 치우려고 일어서려는 그때 가려고? 아쉬운데. 그럼 가기 전에 나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응? 아니, 우리 영수청각만 데려줄 수 있는 소원이라서 그래. 응? 한 번만. 가자. 하며 저를 안고 애원하는 겁니다. 저는 연상의 여자에게 당한 게 떠올라 안 된다고 말을 하려던 찰나 하필 아까 샤워를 하고 온 것 때문인지 민주 엄마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버려 저도 모르게 그만 민주 엄마의 요구에 응해주었고
우리는 수없이 사랑의 선을 넘고 또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민주 엄마는 저에게 용돈을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가끔 제 테크닉을 보고 싶다며 한 번 더 유혹하여 지금까지 계속 민주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며, 제 연락처를 가져간 민주와는 아직 밤의 기술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조만간 한 번 만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염하면서 묘한 목소리를 가진 연상의 여자 민주 엄마와 섹시하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연하의 여자인 민주.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무 일 없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자친구와 완전히 이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를 그가 시켜주었고 크로와상을 둘이서 어색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메마른 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그저 공허한 분위기를 깰 겸 몇 마디 일상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며 어색함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서로 간의 이별 이야기로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기에 저는 더 이상은 우리 헤어짐에 반대를 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려는 남자를 붙잡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가여운 짓이란 생각도 늘 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도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긴 했지만 약간은 마음이 아파서인지 마지막에는 일어서는 저를 붙잡으려 약간 어색한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삐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4년을 사랑했고 서서히 그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무수히 많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택배기사가 방호실을 잘못 보고 그의 집 앞에 제 택배를 두고 갔고 덕분에 그는 그 저녁에 저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인연이 아주 설레고 아름답단 생각에 이후를 생각 못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만나는 동안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는 동네 인근에서 서로 자주 부딪히면서 얼굴을 익혀갔고 어느 날은 저 혼자 산책을 좀 멀리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를 마주쳐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난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쯤은 반가워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역시도 놀라는 눈치였고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올 테니 같이 마시겠냐 하더니 냉큼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나 타는 그네에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온갖 종류의 배달물들,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의 방문 등이 그의 차지가 돼버린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자인데 그와는 전혀 모르고 지낸 것이 이상하다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동네에서 자주 만났고 같이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공원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시대다 보니 아무도 우리의 일상에 관심 가지지 않았고 사는 것이 다들 바쁘다 보니 몇 호에 누구랑 누가 어디서 같이 걷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유 속에서 평온하게 현재의 만남을 즐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아픈 엄마가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은 누나가 있었고 정신지체아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작은 야채 가게를 하면서 근근히 자식들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병환과 그로 인해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아버지가 기가 많이 죽어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지체아인 동생은 집안의 온갖 골칫거리였기에 늘 가족들이 힘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자꾸 일을 저질렀기에 부모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저런 것을 놔두고 부모가 앞으로 죽고 나면 어쩔 것인가 하면서 병상의 엄마는 한숨을 내쉰다며 그 역시도 힘든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의 방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날 봤던 그의 그림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평상시 태도로 봐서는 그것과 전혀 반대여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인공적이고 가식이 있는 그 그림의 이유도
어렴풋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정에서 받아본 따뜻한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혼자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주관적 의사이기에 현실은 전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일종의 따뜻한 보호막을 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만나는 내내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년 내내 한 원룸에서 서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카레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그에게 갖다 주었고, 그는 새벽 배송으로 시킨 야채가 좀 많다 싶으면 저에게 나눠주러 들러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둘이서 같이 상추도 심고 꽃모종도 옮겨 심었습니다. 때때로 저녁에 공원에 가로등이 점점이 켜질 때 그는 가지고 있던 유일한 악기인 리코더를 들고 산 위로 산책을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바람을 맞으며 그의 리코더 연주 속에서 서서히 지고 있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에는 눈길을 걷다가 주운 포대자루에 주저앉아서 서로 썰매타기를 하다가 유치원생들이 의아하게 쳐다보는 눈길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는 기차를 타고 근처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산마다 지천으로 피어있는 들꽃을 꺾어서 그는 꽃화환을 만들어 주었고, 철로변 의자에 앉아서 내리는 빗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떠들썩한 생활이 싫고 사람들 틈에서 마음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시작한 재택 근무 속에서 우리 둘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감정을 가진 채 아무 간섭 없이 그저 일상 안에서 삶의 여유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서로 실천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소소하게 우리의 4년간을 애워쌌고, 둘이서 특별한 여행이나 즐거운 외출 같은 것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추억은 잔잔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점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도 그 4년간의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원룸을 떠나갑니다. 마침 계약 기간도 다 된 참이고 그와도 완전히 이별로 종지부를 찍었으니 더는 그 집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4년 사이에 퇴원을 하셨지만 아직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누나는 시집을 갔고 정신지체야 동생은 아직도 그저 세월의 흐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채 가게에 앉아서 무료한 하루를 여한 없이 보내고 계시고요. 세상은 꼭 드라마틱한 변화만이 인간 삶의 정점인 듯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잔잔한 일상 안에서 문득 건져 올린 하나의 번뜩임을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한 4년의 시간이 오롯이 일상의 연장이었지만 이전보다 외롭지가 않았고 누군가와 항상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던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집을 찾아서 저는 곧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집일지, 그 안에서 누군가와 저의 인연이 맺어질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내 삶의 침범자 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의 교류를 나누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지난 시간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내년 3월쯤 결혼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직장인입니다. 저희 둘 월급은 비슷한 편이지만 제 직업 특성상 강연도 많이 하는 편이기에 저는 별도의 수입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들 대비 결혼 자금도 많이 모았습니다. 전체 결혼에 대한 생각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는 것이기에 취업을 하면서부터 열심히 모았습니다. 예비 신랑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애 초부터 밝혔고 결혼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모으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연애는 5년 결혼하기로 약속한 후 모으기 시작한 지는 3년 좀 넘었습니다. 조만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을 써야 하기에 얼마나 모았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한 지 8년이 넘는데 3천만 원은 적게 모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집에서 살기에 별도의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거라고는 작은 수입차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니 엔진 관련 수리를 해야 돼서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를 바꾸고 싶은데 신차 가격이 8천만 원 정도에서 중고차로 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차 팔고 모은 돈 다 쓰면 딱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엔진을 수리하던지 차 팔고 걸어 다니던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하고픈 거 한 개만 하게 해달라고 때를 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게임기, 컴퓨터, 오토바이 등등 그렇게 있는 돈 다 쓰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남은 돈이랑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결혼식하고 신혼집은 상황에 맞춰서 월세나 전세로 가면 되고 부족하면 대출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대출도 어느 정도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모아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신혼집 관련해서 일부 부족하면 대출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탄 차를 수리 안 하고 바꾼다고 하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 커플은 커플 통장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데이트를 하였고 심지어 저는 부모님이 지방 사시기에 월세 원룸에서 자취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 비용이라는 추가 수입이 있지만 그것은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었지만 예비 신랑은 차를 못 바꾸게 한다고 며칠째 삐져 있습니다. 예비 신랑이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럽게 쓰는 것도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은 금액이 적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사는데 쓰고 비트코인 하다가 손해보고 친구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컴퓨터는 100만 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더니 발끈하면서 자기 컴퓨터는 엄청 좋은 거라면서 1,500만 원 주고 산 거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1,500만 원짜리 컴퓨터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 손해보고 친구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손해본 것을 복구해보려고 주식에 5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2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차 바꾸게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라면 고려해 보겠지만 둘 다 일반 기업체 직장인이기 앞으로 남은 근무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제 2인생도 준비해야 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도 준비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이 얘기를 하니 그때 가서 고민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얼마 모았냐고 물어보길래 6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 바꿔도 충분하다며 잔소리 그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새 차로 살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도 하고요. 곧 40인데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는 건지 뭔 자신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답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IMF가 오면서 집에 빨간 딱지도 붙였었고 급격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을 모아두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비 신랑은 모으는 족족 다 쓰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이 모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는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청소기는 다이슨을 사야 한다는 둥, TV는 85인치 이상 되어야 한다는 집은 그래도 30평 이상 아파트여야 한다는 둥. 현재 저희 사정과 달리 황당한 소리만 하네요. 경제관념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나쁜 점이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잘하고 저한테도 잘합니다. 지금껏 5년 정도 연애하면서 몇 번 싸우긴 했지만 금세 사과하고 잘 지냈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먼저 하신 선배님들은 의견이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비 신랑과 같이 보려고 하니까 선배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달아주세요. 남자는 결혼하면 철이 든다는데 이 사람도 철이 들까요? 그리고 며칠 전 예비 신랑 침대 밑에서 대량의 레고들이 나왔네요. 어렸을 때 레고 많이 못 가지고 놀았다고 하면서 전시해두면 멋있을 것 같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같이 가지고 놀려고 샀다고 이게 다 사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었더니 1년 넘게 모은 거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충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썼다고 하네요. 제가 금액에 놀라니까 나중에 팔면 돈 더 많이 받는다며 레고 재테크도 된다고 하였지만 이미 다 포장도 뜯고 몇 개의 부속은 잃어버렸습니다. 답답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